안녕하세요. 스미다입니다. 오늘은 디파이, 시파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인 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래소에 코인을 보관을 해두는데요. 코인을 옮기는 수수료야 그렇다 치더라도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시세에 맞춰 사고팔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거래소에는 암호화폐가 쌓이게 되고 이로써 막대한 거래 수수료를 발생시키는데요. 세계적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누적 수수료 1조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고 고객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수익을 다시 다른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데 재투자해 왔습니다. 이제 거래소는 단순 거래소가 아니라 종합금융 플랫폼으로서 대출, 예치, 보험, 파생상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런 배경으로 크립토 금융 서비스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립토는 암호화폐를 의미하는데요. 크립토 금융에는 시파이와 디파이로 나눠집니다. 그럼 먼저 시파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앙화를 뜻하는 센트럴라이즈드와 금융을 의미하는 파이낸스의 합성어로 기존의 중앙화된 기관, 즉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하는 모든 금융 서비스를 통칭하고요. 기관이 운영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서비스 접근성이 용이하지만 회원가입 절차와 본인 인증이 굉장히 철저하고 기관에서 이자와 예치기간 등을 설정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60여 곳의 거래소 중 현재 ISMS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을 갖춘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고 이외로 특근법 적용 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거래소는 코인 예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고팍스일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팍스의 경우 지난해 12월 고파이라는 암호화폐 예치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기간별 예치 상품을 신청해서 이자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를테면 2021년 6월 1일 시작하는 14일짜리 비트코인 예치 상품은 한 번 들어가면 6월 13일까지 출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을 채우면 시중은행 예금금리인 0.9%보다 훨씬 높은 7%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짜리 상품의 경우는 7.25%의 금리가 적용되고 이 과정에서 이자는 암호화폐로 받습니다. 고팍스에서는 안정성이 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예치 상품으로 내놓고 있고 모든 상품에서 초과 모집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빗썸은 예치, 스테이킹, 대출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고요. 이자율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품은 7%대로 동일하고 다만 알트코인도 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고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알트코인 이자율은 보통 5에서 7% 정도이고 가끔 30에서 50%대의 마이너 알트코인 예치 상품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로는 전 세계 거래량 1위인 바이낸스와 미국 1위인 코인베이스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에 바이낸스가 자체 암호화폐인 BNB 코인을 발행하고 대출, 예치, 수탁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하면서 디파이와의 경계가 다소 모호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올해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으로 시파이에 대한 기존 금융권의 인식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디파이는 탈중앙화를 뜻하는 디센트럴라이즈드와 금융을 의미하는 파이낸스의 합성어로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일컫는데요. 은행이나 중개자 없이 블록체인 기술로 대출, 예치, 보험, 투자 등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거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신용을 기반으로 한 금융이 아니다 보니 신용대출은 불가능하고요. P2P 개인 간의 거래를 하기 때문에 속도 측면에서 빠르고 편리하며 수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인을 사고 파는 대가로 거래소에 약 0.05%의 수수료를 내는데요. 디파이는 여기서 살짝 다른 개념입니다. 코인에서 코인으로 교환, 즉 스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동성 풀에 A와 B 코인을 예치해 놓으면 A나 B 코인이 필요한 다른 이용자들이 코인을 스왑으로 거래를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내가 이자로 가져가는 원리입니다. 그럼 이런 개인 간 거래인 탈중앙 거래소에서의 코인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의문이 드실 건데요. 기존 거래소에 호가창이 떠있는 오더북을 사용하는 대신 자산 가격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산출되고 각 코인 간의 교환 비율이 공식에 의해 결정되는 자동화 마켓 메이커 AMM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디파이 예치를 하기 위해서는 페어된 양쪽 코인의 비율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두 개의 코인을 1대1 비율로 예치를 하여야 합니다. 주요 코인 네트워크에 따라 디파이 사이트나 앱들이 있는데요. 이더리움 넷의 대표 사이트는 유니스왑, 클레이튼 넷의 대표적인 사이트는 클레이스왑, 바이낸스 거래소는 팬케이크 스왑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파이가 최근 핫했던 이유는 유동성 채굴, 즉 이자 농사 때문인데요.
디파이 프로토콜의 유동성 제공, 즉 기간을 정해 코인을 내치하면 이에 대한 이자와 보상을 취득하는 개념입니다. 이자는 복리로 쌓이고 보상은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약속한 수량의 거버넌스 토큰이 발행되어 지급되는데요. 디파이가 크게 성공한 요인으로는 거버넌스 토큰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사업 초기 유동성을 공급한 사람들의 기여도에 따른 보상책이었고, 거버넌스 토큰에 투표권 기능 등이 추가되면서 거버넌스 토큰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고요. 이런 거버넌스 토큰을 주며 거래소에서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이유는 모든 거래소의 기본 수익 모델은 거래 수수료 기반이어서 신생 거래소 입장에선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유저와 거래량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존폐의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컴파운드 파이낸스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이자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이고요. 플랫폼에서는 DApp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DApp과 관련된 컴프 토큰을 주고 유동성 제공자인 LP들은 이렇게 받은 토큰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자 농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컴프 토큰 모델에 따르면 컴프 전체 공급량은 1000만 개이고 430만 개, 전체의 42%는 향후 4년간 일일 발행용으로 배정됐다고 합니다. 50%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들에게, 50%는 대출을 해가는 이들에게 배포된다고 하고요. 컴프 1%, 즉 10만 컴프 이상을 가지면 거버넌스 투표권을 갖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새 자산 추가, 담보 요소 및 시장 이자율 변경, 한도나 프로토콜 변수 등 커뮤니티에 다양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 토큰은 애초에 통치를 뜻하는 거버넌스의 의미로 토큰 보유자들의 투표로 서비스의 크고 작은 운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런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투자 수단으로만 변질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거버넌스 토큰에 의한 이자 농사로 연간 이자율은 어느새 LP들의 핵심 지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 디파이의 많은 자금과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금리 시대에 수십에서 수백 프로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소식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고, 실제로 높은 수익이 발생하고도 있고, 상품도 다양해지면서 디파이 열기는 식지 않고 있는데요.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보유 중인 코인을 담보로 대출받아 추가 매수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일종의 담보빚을 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 투자인 셈이고, 예상대로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크겠지만 하락장이 되면 손실과 함께 시세에 따른 기준 담보 비율 추가로 코인이 강제 청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크립토 금융에서 주의할 점은 이자 포함 5천만 원까지 되는 예금자 보법이 적용이 안 되고요. 만에 하나 거래소가 망할 경우 코인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해킹의 위험이 존재해 미국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는 0.004%의 고객이 해킹 경험이 있다고 하고요. 갑자기 회사가 먹튀를 하고 없어진다거나 시파이 같은 경우 거래소에서 출금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규제가 없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투자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인지도가 높고 거래량이 많고 믿을 만한 거래소와 연동이 되어 있는지 등을 따져서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파이, 시파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